지난주에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시스템으로 5가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내부의 여러 부서에서 생성된 내부 정보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고객 정보 시스템, 그 얘기하면서 CRM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뤄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조사 시스템, 또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도움이 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히 마케팅에 포커싱이 된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보 시스템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어떤 건가요? 다 어느 정도 1차 자료, 2차 자료 얘기를 했는데 2차 자료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그 5개 시스템 중에 실제 마케팅 조사 시스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시스템 중에 마케팅 조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에 대해서는 마케팅 조사라는 거를 좀 별도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마케팅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게 뭐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는데 이런 결과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충분하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이렇게 데이터 내지 정보가 쌓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는 영역,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별도의 조사가 좀 필요한데, 자, 이 다음 나오는 표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은 좀 흘렀지만 599개, 한 600개 회사의 마케팅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봤더니만, 자, 이 영역별로 좀 나눠봤어요. 제품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 촉진, 유통, 판매 예측, 이게 뭔가요? 뭐죠 이게? 마케팅 믹스의 영역별로 좀 나눠본 거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만 예를 들어 경쟁 상품 조사는 599개 기업 중에 87%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경쟁 상품 조사는 자체 내의 조직과 인력으로 조사하는 게 압도적이라는 거죠. 외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부분보다는 이 포피 영역 중에서 어떤 쪽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촉진 조사 있죠. 광고 효과라든가 광고와 관련된 거, 쿠폰 그런 것들 보니까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 다음에 유통조사는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 유통조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판매 예측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압도적이죠. 시장 잠재력 조사라든가 점유율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판매 예측과 관련된 걸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촉진이라든가 유통조사와 관련된 거는 좀 적게 한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아마 한국도 조사한 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판매 예측에 관한 조사 수행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뭐 잠깐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자, 그 단계가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를 뭐 1단계를 2개로 나눈다든지 자료의 수집하고 분석 단계를 나눈다 그러면 뭐 6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 단계를 나눠보면 4단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어서 2학기 때 통계를 2학기 과목에서 배워요. 근데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근데 만약에 통계 과목을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여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다 통계 내용이에요, 통계 내용. 그래서 여기 그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3단계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뭐 시장 예측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는 게 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그 사람들이 행동의 의향이라든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그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다뤄놨다는 거죠. 자, 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사할 문제를 정의를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 조사 목적의 결정인데, 이 조사 문제는 보통의 경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보통의 경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자, 우리 요즘 보면은 그 이동통신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잘생겼다 뭐 있잖아요. 잘생겼다. 잘생겼다가 저는 뭐 그 광고 모델이 다 그 잘생기신 분들이니까 그런 걸로 알았는데, 살짝 바꿔서 나중에 보니까 웰본이 돼요. 웰본. 웰쉐입이 아니라 웰쉐입드가 아니라 웰본. 잘 태어났다는 거죠. 잘생겼다. 그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존의 어떤 광고 모델과 이번에 그 활용하고 있는 광고 모델이, 광고 모델을 그렇게 남녀 투톱으로 세웠을 때, 원톱으로 세웠을 때보다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냐, 있을까? 이거는 그 회사에서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자, 이런 보통의 경우에 물음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연구 문제예요. 과연 원톱 모델을 세웠을 때 비해서 투톱 모델을 세웠을 때 광고 효과, 우리 회사의 매출이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물음표로 하는 형태가 연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문제를 이제 설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죠. 원톱보다는 투톱으로 했을 때 남성, 여성의 어떤 잠재적인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좋다는 거를, 안정성을 주면서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요? 물음표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건 뭔가요? 해답을 제시한 거죠. 해답인데 앞에 단서가 붙죠. 이게 검증된 해답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름대로 가정을 한 건가요? 어느 정도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원톱보다는 투톱 모델을 사용할 때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설이라 그러죠. 가설. 가설은 다른 말로 뭘까요? 제가 검증된 답이라고 하지 않았죠.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잠정적인 해답.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그래서 tentative answer라고 할 수 있죠. 가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정의하면 어떤 가설이라든가 조사 목적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사 문제를 정의할 때는 너무 넓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사례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각 조별로 사례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실제 그 기업이 국내에 있으면 그 국내 기업에 컨택을 해서 5명하고 인터뷰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진다는 거죠. 그 5명 인터뷰하려면 거의 4월, 5월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연구 문제, 사례 조사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좁게 잡았어요. 굉장히 협소하게 그냥 인터넷에 서치해서 그 회사 홈페이지 서치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라 그러면 5월 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라 그러면 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라는 것도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진다는 거죠. 그 너무 협소하게 잡으면 뭔가요? 실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게 이만큼이 있는데 너무 범위를 좁게 잡으면 얻어낼 게 너무 국소적인 아주 좁은 범위의 답만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 조사를 하는데 한 100명만 조사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 500명 이상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향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넓어도 좀 문제가 되지만 너무 좁아도 너무 뻔한 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조사 목적이 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의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그 기업에서 마케팅 조사를 할 때의 필요에 따라서 1가지 내지 2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탐색적 조사가 있습니다. 탐색한다는 게 뭔가요? 탐색한다는 거. 탐색적 조사가 뭘까요? 탐색적 조사의 좀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탐색한다는 거. 탐색한다는 건 뭐죠? 잘 알지 못하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탐색적 조사. 자, 탐색적 조사하고는 좀 쌍을 이루는 게 검증적 조사예요. 검증적 조사. 기존에 잘 안 보이거나 새로운 어떤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탐색적 조사인데 검증적 조사는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럴 거냐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적 방법, 확인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도 맞을 것이냐. 자,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조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주로 수행하는 거죠. 나머지 기술적 조사와 인과관계 조사는 2개 다 조사 문제가 명확할 때 주로 실시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나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탐색적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 그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헌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 잡지라든가 전문 잡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보는 문헌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 이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 의견이 어떠냐.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술적 조사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거죠. 디스크라이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좀 디스크라이브 해봐라. 그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죠. 자, 이런 조사를 디스크립티브 리서치라고 합니다. 요 기술적 조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실은 뭐 설명적 조사, 요약 조사 뭐 이런 거겠죠. 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있는데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필요할 때. 자, 그래서 여기는 2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종단 조사와 행단 조사인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 역사 얘기가 나와서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종결부 가니까 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보니까 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거나 어떤 시사점을 얻거나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마케팅 조사에서도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 기업에서 광고 모델을 뭐 어떤 사람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봤는데 과거에 어땠는가를 조사해 보는 거.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현재는 또 어떨 거냐. 또 미래에는 어떨 거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를 롱거튜더널 방법이라고 하죠. 종단적 방법이라고 해요. 번역이 좀 옛날부터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렵죠, 사실은. 종단, 롱이라는 거예요, 롱. 이렇게 역사를 자, 여기 이때 10대, 20대의 패널이라고 그러죠, 패널. 자, 우리 회사에 신제품을 낼 때 5년 전에 10대에 100명이 있었고 뭐 20대에 100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럴 거냐? 지금도 그럴 거냐? 연령별로 있었는데 이 패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죠,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도 이 10대, 20대, 뭐 30대의 현상이 똑같을 거냐, 과거에 했던 거하고. 자, 이런 조사를 롱거튜디널 서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 조사라고 그러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보면 설문지 하나 작성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설문지 조사 있죠. 그거는 뭔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시점에서의 설문이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 자, 이런 거는 어떤 단면을 한국 사회에 있어서 뭐 대학생의 의식조사다. 그러면 현재 2014년 3월 31일 시점에 칼을 딱 들이대서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잘라서 현재의 대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그거는 크로스 섹셔널 서베이라고 해서 횡단조사라고 하죠. 필요한 정보를 단발적으로 수집하는 거죠. 여기 종단조사는
패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 근데 횡단조사는 이 시점에서의 한번 어떤 현상의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관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 문제가 명확할 텐데 마케팅 변수들이 많죠. 제가 원톤 모델보다는 투톤 모델을 쓸 때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하나의 변수예요. 모델을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변수죠. 또 다른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광고 효과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고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광고 회사. 제일기획, 이노션 없나요? 대홍기획, 제가 광고 회사 대표로 나온 것 같은데 있죠. 그러면 광고 회사를 어떤 회사를 우리가 광고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자, 광고 모델, 광고 회사, 그 다음에 광고 카피죠, 카피. 광고 카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케팅 변수들이에요, 변수들. 근데 이런 변수들이 과연 인과관계라는 건 뭔가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인과관계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이 통계적인 데 있어서의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죠. 가만히 봤더니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광고 모델이라는 거, 모델, 광고, 회사, 그 다음에 광고, 카피.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게 다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광고 효과라는 측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만 광고 회사가 광고 효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광고 회사는 어떤 회사에 따라서 광고 카피에 영향을 줘서 이 광고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추정을 해본 건데 조사를 해보면 실제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광고 모델도 직접적인 광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광고 모델과 광고 카피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 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도 영향을 줘서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더라.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조사 목적 결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사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에 대해서만 좀 개념만 알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정의가 되고 조사 목적이 결정되고 나서 두 번째는 마케팅 조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 같아요. 자료 수집 분석할 것 같은데, 자, 1차 자료를 우리가 모으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자, 1차 자료, 2차 자료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조사죠. 자료예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2차 자료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1차 자료에 비해서 적게 든다는 거죠. 적게 소요되는데 다만 현재 문제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이런 1차 자료를 위한 마케팅 조사 계획에는 이것도 몇 가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되거나 자의적이 되거나 어떤 타당한 결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방법부터 측정 도구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봐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자, 우리가 지금 마케팅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좀 공부했으면 이 내용을 다 공부를 했어요. 100%. 여기 있는 내용은 100%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2학년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접촉은 누구를 접촉한다는 건가요? 접촉 누구를 접촉한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정확하게는 잠정적인 소비자 아니면 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일 수도 있는데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을 접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예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광고 모델 관련해서 광고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걸 조사하고 싶은데 다 조사할 수가 없죠. 다 전수조사라 그러죠. 그거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300명을 조사할 거냐 500명을 조사할 거냐 샘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5천만 명 중에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자, 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문지를 할 거냐 아니면 기계적 방법을 사용할 거냐 기계적 방법은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봤던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놓고서 이제 조사를 해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조사 방법입니다. 관찰하느냐, 면접은 뭔가요? 인터뷰하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물어보거나 응답을 받거나 뭐 이런 게 면접법이죠. 그 다음에 서베이 조사, 이거 설문지 조사가 대표적인데 서베이 조사, 실험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관찰법은 조사 대상을 관찰해서 자료 수집하는 건데 여기에는 직접 사람이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 관찰도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거. 자, 여기 P&G의 리비닛 제도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는데 요즘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기계 명칭은 여러분이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보면 사진을 딱 보여주죠.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사람들의 눈동자가 어디인가를 주목하겠죠. 자, 5초 동안 보여줬을 때 눈동자가 주시하는 데가 어디냐. 또는 한 1분 동안 보여줬는데 몇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봤냐. 자, 이거는 사람이 관찰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는데 명칭이 어려워요. 갈바노미터, 뭐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땀의 분비라든가 맥박수 같은 거를 측정해서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냐, 감정 정도를 조사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미국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마트 가면 코너가 많죠. 층별로도 있고 코너가 많잖아요. 그 미국에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관찰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관찰했는데 나중에 기계가 관찰했어요. 시간대별로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오후 시간에 주로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주부겠죠.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닐 거고 그 주로 어떤 가정 살림을 하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요즘 뭐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주로 오후 시간에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오후 한 5시, 뭐 4시, 5시, 6시쯤에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식재료겠죠, 식재료. 저녁을 해야 되니까. 식재료라든가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식재료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살까요?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살까요? 아니면 그 식재료 필요한 것만 사서 빨리 갈까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매장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매장을 예를 들어 한 개 층이라고 해보죠. 한 개 층 넓은 공간에 지금 좀 대형 마트를 전제를 했는데 여러분이 얘기했던 우유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대가 있죠. 계산대가 있어요. 자, 기타 뭐 어떤 생활용품 뭐 세제라든가 기타 뭐 있고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 과거에 매장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요? 주로 식품이라든가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후 시간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사는 사람의 특성이 여러 가지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서 빨리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빨리. 매장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쪽 구석에 해놓는 게 나을까요? 여기 계산대 부분에 가까운 데 해놓는 게 나을까요? 예? 왜 구석에 해놓는 게 낫죠? 사람의 심리가 어떤가요? 뭐 사러 갔어요, 여기. 사러 갔는데 요 가까운 데 해놓으면 어떨까요?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빨리 나가죠. 근데 이 구석에 해놓으면 어떨까요? 나오다가 어떻게 할까요? 나오다가 한 군데라도 더 들려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매장을 이렇게 구석에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구석에다가. 유제품이라든가 식품 코너를 이 구석에다가 해서 나오면서 다른 것까지 사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냐?
지금은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다르게 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렇게 하는 게 꼭 이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매출 발생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럼 각자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랑 실제 매출과 이어지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 상식이 거의 다 맞다 그러면 마케팅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마케터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 소비자의 잠재되어 있는 욕구라든가 시선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상식하고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 눈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중에 잘 없을 것 같은데 시청률 미터기 같은 거 설치한 집이 있어요. 채널 이렇게 바꾸는데 사람이 일일이 전화해서 지금 제가 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닐슨이라는 세계적인 미디어 리서치 기관에서 어떻게 하나. 각 가정에 여러분 시청률 조사하는 거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서도 하지만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닐슨 코리아 이런 데에서 미터기를 설치했어요. 가정에다가. 그래서 그 미터기에 축적돼요. 정보가. 여러분이 뭐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하면 자동으로 시청률 조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캐너 패널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 스캐너 광학 판독기 같은 게 자료 수집하는데 이건 뭐 참고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표적 사람과 사람의 인터뷰예요. 인터뷰인데 FGI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표적 집단 면접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요 인원은 아닌데 대개 6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해서 한 장소에서 모아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주제를 제시합니다. 주제를 제시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죠. 대화를 하도록 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건 1대1 대면 접촉이죠.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이거. 대학교 들어올 때 면접했죠. 그것도 일종의 심층 면접이에요. 응답에 따라서 질문이 변경 가능하죠. 1대1 면접할 때 문제가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자, 여러분이 면접 볼 때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은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어떤가요? 100명 조사하면 설문 항목이 똑같죠? 100명, 200명, 300명 하더라도 설문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인쇄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때 설문 항목이 똑같아요. 응답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심층 면접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역의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잠재된 욕구나 동기 파악에 유리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제가 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좀 딱딱해요. 이 부분이. 딱딱한 부분인데 자, 좀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베이 조사 있습니다. 표본 이거 설문지 조사가 대표적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조사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자, 실험 대상자를 몇 개 집단으로 나눠서 집단별로 원인 변수를 다르게 한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콜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콜라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쪽 집단한테는 그 콜라 상표를 안 붙이죠. 안 붙이고 제가 개발한 콜라 제품을 시음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맛이 어떠냐를 테스트해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콜라하고 같이 실험을 해보죠. 근데 이쪽 집단은 뭐냐? 이쪽 집단은 새로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품 중에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밝혀낼 수가 있죠. 새로운 제품이 과연 맛이라든가 사람들의 느낌이라든가 이게 좀 차별성이 있어서 괜찮을 거냐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집단을 뭐 실험 집단, 여기 있는 집단을 뭐 통제 집단 이렇게 집단별로 나눠서 하는 것을 실험조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LG전자의 트럼 세탁기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던 거를 그 파악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제품이 트럼 세탁기입니다. 각각 다른 광고 시안을 보여준 뒤에 선호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응답자 접촉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할 거냐, 전화로 할 거냐, 대인 직접 만나서 할 거냐. 자, 우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응답사항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편으로 하면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회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편으로 500명을 조사하고 싶다. 우편을 발송을 몇 건 정도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한 10배, 20배 정도를 발송을 해도 500건 채우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 면접입니다. 조사원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지내다가 보면 전화 와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지금 6.4 지방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자, 이 조사는 통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선호하는 정당은 어디신가요? 그 다음에 정책을 이런 정책을 냈을 때 어떤 정책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거 전화로 조사할 수 있죠. 자, 어렵거나 질문이 긴 경우 어떤가요? 사람들이 대충 건성건성 대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질문인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하죠. 근데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 면접입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일단 받아요. 그래서 피조사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서 하는데 여기 전화 면접하고 대비해서 좀 장점이 있어요. 질문 항목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사람이 항목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배경 설명을 해주거나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설명을 해주다 보면 단점이 또 있죠. 조사하는 사람의 거기에 너무 편향될 수가 있죠. 자, 정확한 어떤 조사원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표본 선정에 오류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조사원이에요, 조사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20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당신은 이제 3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 하루에 20명씩을 그 인터뷰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길거리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조사를 할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한 10명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아유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전화하죠. 전화. 친구들 어떤 카페에 오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통제를 제대로 안 하면 상당히 바이어스된 결과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 세 번째는 표본 추출 계획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통계학에서 쓰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쓰는 건데, 표본 추출 계획을 잡아야 된다. 표본 추출 계획. 자, 전수조사 하면 못해요, 다. 시간과 비용이 제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사하다가 보면 사람이 병원에 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별별 희한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한양대생 전체 2만 5천 명 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기간을? 그 중에는 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영장을 발부받아서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수조사하기가 힘들어요. 한양대만 봐도. 자, 그래서 그 추출을 해야 되는데 샘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돼요. 어떤 제가 얘기했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뽑아서 조사한다. 그건 대표성이 전혀 없는 거죠. 대표성 없는 거예요. 편향된 샘플이죠. 자, 여기서 약간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표본 추출을 하면 어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얻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사 대상의 모집단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느냐.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생의 어떤 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모집단이 과연 누구냐? 서울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로 범위를 확장할 거냐? 자, 이런 조사 대상의 집합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표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표본 프레임을 선정해야 된다. 표본 프레임. 표본 프레임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리서치 그 조사와 관련해서 표본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조사 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목록인데 제가 예를 들어 한양대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 리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리스트 한양대생 전체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 표본 프레임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소록 같은 게 되겠죠. 주소록 같은 거. 뭐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한양대생 전체의 주소록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본 프레임을 선정하는 거. 디렉토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나눠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25,000명이다. 25,000명인데 여기서 300명을 선정하고 싶어요. 300명. 300명을 선정하는 방법은 가지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25,000명 중에 300명의 샘플을 뽑아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순서 관계 있나요? 순서. 순서 관계 없죠? 순서 관계 없으면 이게 순열인가요? 조합인가요? 조합인가요? 25,000 모집단 중에 300명을 뽑아내는 콤비네이션인가요? 콤비네이션. 이 가지수가 몇 개 나오나요? impossible, unbelievable. 가지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럼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가지수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 25,000명 중에 샘플 300명 뽑아내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 전체로 확대한다.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죠. 대표성.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조사자예요. 제가 조사자인데 귀찮아요. 귀찮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과생들 위주로 다 뽑는다. 학과생들 위주로 다 뽑았어요. 다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대표성이 아니잖아요. 한양대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이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바이어스된 샘플을 추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샘플이 선택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확률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샘플을 뽑았어요. 다만 제가 시간과 비용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 편의적으로 샘플을 뽑은 거죠. 자, 이런 방법을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25,000명 중에 300명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출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확률적으로 300명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일반화하기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은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수학책 뒤에 보면 난수표 있는 거 봤나요? 난수표. 이 난수표를 어디다가 사용할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뭐 숫자가 많이 나와서 어지러운데 무슨 그것까지 고민하느냐?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이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거. 선택될 가능성이 어떤가요? 모르죠. 사전에 구슬 숫자가 있으면 기대치는 있는데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자, 이렇게 표본이 동일하게 선택될 확률을 가지도록 선정된 리스트 안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난수표 발생시켜서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죠. 이상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일반화 대표성 가지는 샘플 구하는데 100% 부합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층화 표본 추출이 있어요. 모집단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서로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소그룹으로 구분한 다음에 소그룹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요 군집 표본 추출하고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5,000명 중에 공과대학의 리스트를 선정을 해요. 집단별로. 그 다음에 경영대학 뭐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에 해서 각각 구분한 다음에 각 소그룹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명인데 공과대학에 100명, 경영대학에 100명,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인원이 많죠. 다른데 몇 개 단과대학에 나머지 100명 이렇게 추출하면 또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는 샘플을 추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여성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남성 중에 몇 명, 여성 중에 몇 명 뽑아낼 때 이게 층화 추출 표본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이 있는데 이거는 모집단을 동질적인 여러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는 서로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소그룹이라 그랬는데 이 배타적이고 포괄적이 뭔가요? 배타적이고 포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공과대학 소속이면서 경영대학인 소속인 사람 있나요? 원 소속이, 학과 소속이 없죠? 그건 배타적인 거잖아요. 배타적이죠.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란 말은 뭘까요? 나는 소속이 없다. 나는 소속이 없어요. 그냥 본부 소속이다. 이런 사람 있나요? 학생 중에. 나는 학과에 단과대학에 소속이 안 돼 있고 본부에 소속돼 있다. 그런 학생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없죠. 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좀 오늘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동질적인 여러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특정 소그룹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작은 기초단체가 뭔가요? 가장 작은 행정구역 기초단체가 뭔가요? 동 있죠, 동. 동이 있잖아요, 동이. 물론 주소 체계는 거리 주소 체계로 바뀌었는데 동이 있죠. 자, 동이 있어요, 동이. 서울 시내에 제가 한 10년 전에는 한 500개 동이 있었는데 지금 몇 개 동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각 동의 어떤 동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사람들의 어떤 의식 조사를 내가 한다고 해보죠. 조사를 하면 샘플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하면 이렇게 뭐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추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질적인 여러 소그룹, 뭐 예를 들어 그 왕십리 동이다, 뭐 자양동이다, 뭐 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특정 소그룹을 표본을 추출해요. 추출했는데 한 500개 동 중에서 30개 동을 추출했어요. 임의로. 그 30개 동을 추출해 봤더니면 우연하게 뭐 성동구에 5개 동이 나왔고 중구에 뭐 5개 동, 뭐 광진구에 5개 동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을 표본으로 추출을 하고 난 뒤에 소그룹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30개 동을 추출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으면 그 30개 동 중에서 상당 부분을 표본으로 다시 추출하는 거예요. 30개가 추출됐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다시 5개 동을 추출하는 거예요. 5개 동을 추출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군지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층화 표본 추출, 군지 표본 추출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추출하더라도 확률상에 추출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수표 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이런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자, 거의 다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 설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4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이에요. 측정 도구죠, 측정 도구. 측정 도구에 설문지 사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근데 이 설문지가 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설문지 배포하면 조사의 몇 %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그러면 설문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설문지 배포하고 있으면 연구의 거의 70% 정도, 80%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설문 항목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내가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설문지에 다 총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미 설문지가 배포되고 있다는 것은 조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결정이 됐고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면 그 뒷단계부터는 이미 있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문지 배포가 됐다 그러면 연구의 대부분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아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딴 사람이 해놓은 거 베껴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설문지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조사나 연구할 때 보면 설문지를 만들어 왔대요. 딴 사람 한 거 여러 개 이렇게 베껴서.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